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우리 90쪽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는 주제를 보죠. 제목은 이제 특별 권력 관계 또는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칭해요. 그럼 아까 어디서 이어지는 거야?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근데 권력 관계를 다시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거로 다시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라고 쌍가루 1번 있죠? 거기에 의의를 한번 보세요. 의의를 보면 동그라미 1, 2번 읽어볼까요? 특별 권력 관계란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 특별 권력을 기초로 성립되어 그 공권력 주체에게 그 구성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배 명령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은 그의 복종이 요구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일반 권력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응? 동그라미 2번에 읽다 보면은 두째 줄에 일반 권력 관계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서 생겨난 논리인데, 우리가 아까 공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는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응?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권력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국가의 국민이 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거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칭해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관계. 근데 특별 권력 관계는 종류라고 하는, 거기 보면서 종류를 보면 뭐 공법상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이러면서 한 4가지로 나눴죠. 그 안에 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군인, 국공립학교 학생, 교도소 수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 중에서 국가하고 보다 밀접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요거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걸 논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통적 이론, 19세기 독일에서 생겨났던 19세기 독일의 전통적 이론이 있어요. 자, 요거 한 덩어리 공부하고, 요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전통적 이론이 대전 이후 부정이 됩니다. 부정. 이 전통적 이론 부정. 그래서 오늘날 180도 달라진 오늘날 이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책에 전통적 이론을 봅니다. 그러면 다 종류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뭐 4종류로 크게 나눴지만, 공무원, 군인, 국공립학교 학생, 교도소 수용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인데, 세 번째 특성 있죠. 여기가 아주 중요해. 특성 부분이.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한마디로 뭐가 안 되는 관계야?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려면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법하게 해서 국민이 권리익 침해받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보는데 반해 이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자한테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막 명령 강제도 되고 소송을 통해 구제도 못 받는 관계, 이런 식의 논리였어. 그래서 특성을 보면 공무원, 군인, 수용자, 국공립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건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다. 이게 핵심이야, 특성.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면 3가지.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 적용 배제.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 뭔지 알죠? 법률에 근거 있어야 뭔가 행정권 발동하고 뭐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법률 유보 원칙 배제하니까 법률에 근거 없이도 막 불이익 주는 명령 강제해도 된다고 봤었고, 동그라미 2번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되는데, 법률로부터 권한 부여받지 않고도 막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 대상도 안 되는 거로 봤어.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위법의 문제도 안 생긴다. 재판 대상도 안 되는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예전에 이 19세기 독일하면 공무원에게 뭐 군주가 막 파면을 시키고 해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관계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예,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봤다. 그러면 이런 논리는 왜 생겨났을까? 밑에 성립 배경 및 이론적 기초를 보면,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독일에서만 있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줄 쳐줘요. 독일 행정법에만 특유했던 이론이다. 독일 행정법의 특유.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19세기 독일이 제일 후진적인 나라였는데, 이 당시에 두 번째 줄에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 정치 시대. 그럼 아직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법으로 헌법이란 건 도입이 됐어. 그래서 군주도 지멋대로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 헌법에 맞게 해야 돼.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은 안 된 단계에서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일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 명령 강제 조치를 하려면 군주도 어떻게 돼?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위법하게 행해지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거 요구 들어옵니다. 군주가 시대 흐름상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군주는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대신에 요구합니다. 군주가 국회,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구속을 안 받고도 군주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서 뭐 공무원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 군주가, 또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뭐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건 법률에 근거 없이도 법치주의 적용 안 받고 군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게 타협이 된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 정치 시대에 시민 세력을 대변하는 의회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해서 시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는 법치주의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걸 얻어내는 대신에 군주에게는 법률에 구속을 안 받는 자유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성립이 된 거야.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공무원, 뭐 군인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 강제할 때는 법치주의 적용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한 어용 이론이 있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끝에 가면 불침투설이라는 거. 그 단어 밑줄 주세요. 불침투설. 그래서 국가의 조직 내부에는 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 설명 있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사이에 적용되는 게 법이다. 법인격 주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사람 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의무를 갖는 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우리 개인 모두에게는 다 권리 의무자니까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국가라는 조직체가 있죠. 국가라는 존재도 한 사람의 개인처럼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에, 이 개인은 일반 시민, 국가와 또 일반 시민 개인 간에도 법이 적용되는 관계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도 법이 적용되고 여기도 법이 적용돼야 되는 관계,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이 국가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같은 사람,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사람은 이게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보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마치 이 공무원은 국가라는 권리 의무자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활동 기관 같은 거로 본 거예요. 마치 개인으로 보면 내가 권리 의무를 갖는 자고 나의 손발, 머리는 나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그럼 내 손발이 나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야? 내가 권리 의무자고 나의 손발은 나를 위해서, 나에 속해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일 뿐이야. 그럼 나의 손발이 나하고는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건 아니잖아. 그런 논리로 해서 국가라는 조직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군인 등은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일 뿐 국가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는 아니니까, 법이라는 권리 의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거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니까 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불침투설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시대적으로는 19세기
독일에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시대적으로는 생겨난 거고, 이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국가의 조직 내부에는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불침투설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생겨났던 논리. 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소위 이런 공무원, 군인, 뭐 국공립학교 학생, 수용자 이런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특별 권력이란 것, 그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해서 군주가 명령을 내리고, 응? 그 명령에 안 따르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 권력, 이게 특별 권력의 내용이야. 여기서는 포인트를 둘게 쭉 읽어보되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 권력 관계 내부 질서, 행정 조직 내부 질서 위반한 자에게 대해서는 제재로서 징계라는 벌을 줄 수 있는 징계벌, 줄 수 있는 징계권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형벌권 하면 안 되고 징계권, 응? 네, 그 단어에 유의해야 돼요. 형벌권은 일반 사회 질서를 위반한 누구한테나 주는 벌이 형벌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계벌을 줄 수 있는 권력만 있는 거예요. 징계권, 형벌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성립 및 소멸 사유, 이렇게 두 글이 있는데, 소멸 사유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고 성립 사유에만 초점을 둡시다. 성립 사유 보면 두 가지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죄를 지으면 강제로 교도소 수감하잖아. 응? 그래서 그런 게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거. 또 하나는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죠. 국가하고 사이에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은 국가하고 옛날식 표현으로 특별 권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동의할 자세가 돼 있죠. 근데 국가가 임명을 안 해주니까 문제지, 그지? 자, 그럼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읽어보면 얘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진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경우가 있고,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서 동의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무적 동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하나 정도만 들어지죠. 취약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예를 들면 뭐야?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럼 학교 갈 애가 나이가 됐는데도 초등학교를 안 보내, 부모가 정당한 이유. 그러면 벌 주게 돼 있어요, 부모.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학교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런 거다. 이렇게. 그래서 성립 사유만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1쪽에 가면, 자, 지금 요 얘기를 공부했어. 그런데 요게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적 이론은 부정되기에 이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정을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에 판결 이름이 하나 나와. 197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사건 판결. 요거 밑줄 치고, 자, 요거는 뭐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수용자. 그러면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수용자의 뭐 권리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하려면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뭐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똑같이 보장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아무래도 교도소 죄를 져서 벌을 주면서 수감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과 똑같은 기본권을 보장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뭔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못 만나게 제한한다든지, 편지 발송 같은 것도 다 검열해보고 이게 탈옥을 하라든지 그런 내용이면은 편지 발송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법률로 정해놓고 제한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옛날 논리 같으면 법률에 정해놓지 않은 사유, 법률에 근거 없이도 막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72년도 수용자 사건 판결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수용자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걸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은 전통적 이론을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된 사건이다라는 의미로 갔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이제 전통적 이론이 부정이 되기에 이른 겁니다.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자, 독일의 학자 울레라고 합니다. 울레, 이름도 좀 이상하지만, 자, 이거 중요해요. 독일의 울레. 이 울레라는 학자는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다. 이래가지고 법치주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고 봤던 관계를 두 가지로 쪼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뭐와 뭐로 쪼개보세요. 기본 관계라는 것과 경영 수행 관계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기본 관계라는 영역은 밑에 표를 보면 그 상대방의 법적 신분, 지위 이런 거와 직접 연관돼 있는 작용과 관계된 거. 응?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기본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고 뭐 파면한다. 또 뭐야? 군인을 입대시키고 제대시킨다. 국공립학교 학생의 입학 제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래? 소위 이 울레라는 사람이 기본 관계라는 영역으로 보고 이 기본 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은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되고 만약에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다. 그래서 기본 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로 봤고 그러면서도 경영 수행 관계라고 말해. 이거는 이제 그 상대방의 법적 지위 신분하고는 직접 상관없고 조직 내에서 업무 수행과 연관된 거. 응? 공무원들더러 공무원에게 어디로 오늘 출장 갔다 와라. 뭐에 관해 업무 처리하고 보고해라. 국공립 학교 학생에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뭐에 관해 과제물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 구성원 상대방의 신분 지위와 직접 상관은 없는 거. 조직 내부의 행정 업무 수행과 관계된 거. 이런 거는 경영 수행 관계라고 말하면서 이런 거는 여전히 행정부 고유의 영역, 알아서 할 문제 이렇게 보고 법치주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뭐가 없어도 된다. 사법심사 대상 안 돼도 되는 관계 이렇게 파악했다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 울레 얘기는 잘 다뤄집니다. 독일의 학자 울레는 과거에 몽땅 다 특별 권력 관계다라고 했던 영역을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보자. 그 중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영역은 어떤 영역으로 보자 그랬다? 기본 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을 그런 관계로 봤다. 경영 수행 관계는 아니라 그랬다. 요거 잘 체크하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92쪽을 볼까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왔을까요? 자, 아까 여기 했듯이 전통적 이론 부정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느냐? 응? 아니 오늘날 이제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고 발달된 단계에서 응? 뭐 군주가 법에 근거 없이도 막 응? 그 공무원, 군인, 뭐 국공립 학생에게 막 불이익 주고 명령 강제해도 되는 관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오늘날 다 법이 다 적용돼야 되는 관계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위법하게 상대방 이익 침해하면 다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전통적 이론을 부정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날의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일단 어떻게 돼요? 그 문장 한 5줄인데 두 번째 줄 뭐라고 했어요? 종래의 특별 권력. 과거에 얘기해왔던 특별 권력 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응? 다만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래도 그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뭐 명령 강제하는 것도 그와 똑같게 다루지는 못하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뭐 모든 시민들한테 뭐야 제복 입고 다녀라 뭐 응? 일정한 장소에서만 거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응? 근데 군인한테는 어떻게 돼? 제복 입어라, 머리 깎아라, 그리고 군인 영내 부대 안에서만 거주하고 허락 없이는 나가면 안 된다. 이거 다 군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수용자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뭐 그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 응? 그렇다면 이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뭐야? 맺고 있는 자에게는 일반 시민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명령과 강제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마저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도. 하지만 어떻게 돼?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법에 근거 없어도 막 할 수 있었어. 군주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도 법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그것도 최소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바뀐 거야.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거기 나왔듯이 원칙적으로는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되는 관계로 보는데 다만 일반 시민하고 다른 특성은 인정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셋째 줄 다만 그 특수한 목적 이런 거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관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법치주의가 완화돼서 적용될 수 있고 또 법으로 정해놔도 상당히 포괄적인 재량, 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 그러면 총 정리하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
다만 그 특수성은 인정. 그래서 다만 이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그런 특수한 명령 강제를 해갈 수 있다. 이게 달라진 점이지,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법에 근거 없이 해도 됐지만 이제는 그 특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어도 법의 근거에서만 가능한 거로 봅니다. 응? 이 점이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제목 보세요. 과거에는 특별 권력관계라는 용어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별로 이게 뉘앙스가 부정적이다.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하게 인상이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고 부르재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긴 한데 그래서 행정법이 적용돼야 되는 관계로 보는데 다만 일반 시민들에 대한 관계하고는 좀 법에 의해서 다른 특성은 좀 인정될 수는 있다. 그래서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자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용어를 특별행정법 관계로 바꿔 부르건 옛날처럼 똑같이 특별 권력 관계라고 이름을 부르건 오늘날은 다 어떻게 해? 법에 의해서만 그런 특별한 명령 강제가 허용되는 관계로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용어가 어떻게 붙여지든 그렇게 정리하고요. 거기 표로 정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오늘날에는 법률 유보 원칙 적용받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에서만 뭐 명령 강제할 수 있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기본권 제한할 수 없고 위법 파괴 권리 침해하면 소송 다 가능하도록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명령 징계를 할 때도 필요 최선만큼 해야 되고 징계라는 거는 그 신분 박탈하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그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주제가 이제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 판례 1번은 특별한 뭐 암기해야 될 건 없고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뭐야? 1번은 교도소의 수감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되고 다만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누가 만나러 왔어.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 있죠. 기본권에 하나. 그런 기본권은 읽어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셋째 줄인가 첫째 줄 끝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 이런 거의 핵심 내용이야.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된 자도 기본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권이 일단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자니까 벌 받느라고 수감된 자니까 일반 시민처럼 똑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법으로다가 뭐 사유에 해당될 때는 교도소장이 못 만나게 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놨어. 그렇다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못 만나게 거부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이 1번 판례 보면 법에 정한 사유도 없음에도 교도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을 못 만나게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조치다라고 해서 판결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도 기본권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에 없는 사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자도 어떻게 돼? 뭔가 뭐 규정을 뭘 위반했다 해서 뭐 영화에서 보듯이 막 독방에 가두고 막 뒤로 막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 묶어갖고 막 뭐 이렇게 그런 징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뭐 해야 돼? 법률에 근거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아갖고 만든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돼. 우리 헌법 37조 2항 보면 국민의 자유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대.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2번을 보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도 그걸 뭔가 위반을 했다고 징계 제재를 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밑줄 친 부분 보세요. 법률의 2번 판례에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지도 않고 행정기관이 뭘 만들어놨어.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을 근거로 막 수용자 독방에다 가둬놓고 막 수갑이나 포승줄 채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런 불이익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뭐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두고. 자, 4번 판례는 의미가 뭐냐면 그 밑주신 부분 뭐죠? 이 군대에서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명하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 생활, 정신 전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널리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특별 권력 관계, 옛날식으로 특별 권력 관계에서 군대 내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영역은 특수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뭔가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요구를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고, 즉 법률 위반책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요구를 안 따른 경우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이 판단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좀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그런 규정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다. 이렇게 가볍게 보고요. 자, 밑에 5번부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5, 6, 7, 8번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5번은 구청장과 동장과 구청장 관계. 뭐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감독 관계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구청장이 동장을 일방적으로 자른 거야. 동장이 승복 못한다고 소송을 냈어. 그럼 소송 가능한가요? 네. 옛날 19세기 독일 이론 같으면 이거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보게 되면 재판 안 되는 거죠, 대상이. 하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 구청장과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근데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해도 어떻게 돼? 위법한 어떤 이런 징계, 이런 조치로 특별 권력 발동해서 징계 조치한 거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동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6번 농지개량조합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징계받고 해임당한 직원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의 근무관계 역시 서치 그때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 혹시 징계받으면 행정소송으로, 또는 뭐 못 받은 보수 있으면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라. 특별 권력 관계. 그 다음에 8번은 국립교육대학, 국립대학교와 거기에 다니는 재학생 관계는 무슨 관계? 여기는 딱 안 써놨어도 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특별 권력 관계야. 특별 행정법 관계는 이제 특별 권력 관계. 과거 19세기였으면 행정소송 안 돼요. 즉 국립대학교 학생이 여기서 퇴학당했어. 퇴학당했어도 뭐예요? 19세기는 소송 못하는 거였죠. 그러나 오늘날은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분명히 말하죠.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게 그 국립대학교 학생에 대한 그 징계 권한 행사하는 게 그 국립학교 총장의, 국립대학 총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량에 속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하면 위법이 되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재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자, 그럼 반면에 아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법인하고 아까 사법관계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하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국립대학교 학생은 퇴학받으면 행정소송, 그것도 항고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번하고 10번 둘을 묶어서 비교 대상으로 공부하세요. 자, 9번을 보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 자, 수용자가 자기 편지 써가지고 이제 밖으로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다 제출해가지고 검열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뭐예요? 여기 읽어보니까 교도소장이 검열을 한 뒤에 밖으로 안 내보내준 거야. 발송을 안 해준 거죠. 그랬더니 수용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일단 분석해봐. 이거는
이른바 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강제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은 성질이 그렇다. 일단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소송에서 배웠죠. 소송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뭔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어야 재판하죠. 그걸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럼 편지 검열은 어떻게 돼요? 잠깐 보고 끝난 거 아니야? 응? 만약에 소송을 해서 편지 검열한 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줘봐 편지 받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원상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셋째 줄 이미 다 검열이 끝나서 편지 다 받는데 소송을 제기해도 어떻게 돼요?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을 제기해봐도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판결이 내려질 거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는 구제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는 가능할 수 있냐? 헌법재판소에 구제해달라. 자기 이 교도소장의 권력적 공권력 행사 조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니 이거를 위헌적인 조치라고 판정을 해달라라고 그거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원래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하는 거,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건 다른 소송이라든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최후에 신청하는 거, 요거를 허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충성 원칙이라 그래요. 응?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같은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으면 그 소송 방법을 다 쓰고 난 뒤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으면 헌법소원 바로 청구해도 안 받아줘요. 응? 그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행위인 건 맞지만 소송을 제기한들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구제 방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응? 그러면 비교해서 10번은 어떻게 돼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서신 발송 의뢰를 했는데 교도소장이 서신 발송을 거부한 거야. 이것도 성질은 뭐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권력적 조치, 처분이라 그랬죠? 그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거기다가 이 거부한 행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맞다, 이거 취소한다 판결 나오면 서신을 발송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9번하고 달리 취소 소송을 해서 이기면 서신이 발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이상은 이 방법을 먼저 써야지. 이 방법 안 쓰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하는 건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그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 두고요. 그럼 이 얘기 다 뭐와 관련돼서 얘기한 거야? 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와 수용자의 감옥살이하는 관계 있죠? 이 국가하고 사이에 이 관계 뭐야? 특별 권력 관계로 얘기되어 온 거죠. 응?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도 다 이렇게 소송과 구제 방법 이런 게 다 연관이 된다는 거. 오늘날은. 그다음에 1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고요. 12번은 또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던 건데, 교도소장이 특정한 수용자를 아마 누군가 수용자 만나러 찾아왔어, 교도소. 그러면 만나는 걸 허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단서를 붙였대. 그 교도관이 그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 녹음하고 기록하고 또 그 옆에 교도관이 참여해서 뭔 얘기하는가, 응?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녹음하고 하도록 한 거, 요거에 대해서 그 수용자 측이 뭐 한 거예요? 소송을 낸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수용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권력적인 행위로서 행정소송 대상들은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12번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 지금 공부한 걸 정리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국민이 되기만 하면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자죠. 세금 조세 납부해야 될 의무자. 이거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국민된 지위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 그지? 자, 이런 관계는 법치주의의 적용을 엄격히 받는다. 그죠? 특별 권력 관계는 국가하고 밀접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과의 관계, 국가의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말하며 과거 19세기에는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됐다 그랬으나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본다. 다만 그 법에 따라 명령 강제해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하고의 관계와는 좀 다른 특성이 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는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법에 위반되게 권리이익을 침해했다면 다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가 있는 관계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